간만에 양질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제목을 K배터리 목표 시총 400조 이렇게 잡았고요. 페이지가 보시다시피 120페이지예요. 그래서 엄청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골라서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3페이지까지만 읽기를 권장드리고요. 그 외에 밸류에이션 점검과 각 기업별로 기업 분석 나와 있는 것들은 선택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리포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4페이지부터 21페이지인 파트 1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IRA 관련된 내용들은 이전에 나왔었던 그리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복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한번 읽어보실 만한 게 이 셀보다 소재 이 부분이 꽤나 읽기 좋습니다. 저는 1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여기이기 때문에 이 파트 1과 2를 위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제가 중요 부분 표시해 놨으니까 내용들을 빠르게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읽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그나마 좀 빨리 읽긴 했는데도 2시간 반 걸렸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직장 다니시면서 읽으시기엔 좀 많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내용이 좀 난해해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최근에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 북미 시장에 그리고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 계속 문을 두들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경계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냥 가만히 있진 않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2차전지 업종의 북미 중심 고성장세에 여전히 경고하며 밸류에이션상 주가 업사이드가 여전히 존재한다. 업종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를 유지한다. 비중 확대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 리포트이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압도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LG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삼성 SDI와 SK온 이런 기업들은 셀사들은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셀투팩 기술 적용된 기린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입니다. 중국이 이걸 통해서 계속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진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OEM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K배터리 기술 패권이 여기에 위협받진 않는다. 하지만 경계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중국만 우리의 선을 넘으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엔솔과 SDI와 SK온도 중국이 자신 있어 하는 이 기술력들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그쪽으로 개발하고 양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뒷부분 IRA에 나올 내용들인데 현재는 양극재보다는 동박 분리막에서의 북미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주 기반의 신규 증설 확대가 기대된다. 최근에 나와서는 고션과 같은 IRA 우회 관련 노이즈는 뭐 연말까지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크게 위협되는 수준은 아니다 정도로 파악을 하시고 나머지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CATL에서 기린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게 우리나라 말로 기린인데 이걸 뭐 중국말로 읽으면 다르게 읽히겠죠. 이 CTP 기술이라는 거는 셀, 모듈, 팩으로 이어진 배터리 구조에서 모듈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모듈을 없애면서 확보하게 되는 그런 빈 공간에다가 셀을 추가로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력이에요. 이게 국내 3원계 배터리 기준에서 경계해야 되는 느낌인 게 3원계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이 에너지 밀도거든요. 얘네가 모듈의 공간을 빼버리고 셀을 늘림으로써 에너지 밀도를 더 증가시키는데 이게 국내 3원계 배터리에 있어서는 좀 도전받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린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 지리자동차 그룹 산하의 지커 EV 모델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별로 안 이쁘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걸 탑재한 게 1000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 실제 주행 능력과 성능 확인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기린 배터리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요. 그래서 CCP로 구현된 팩 기준 에너지 밀도 수치가 놀라운데 이거랑 지금까지 비교 가능한 거는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아직까지 나와 있는 그냥 계획되어 있는 수준만 놓고 본다면 4680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 밀도가 구현 가능하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이게 3원계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3원계 배터리의 경우에는 LFP 대비해서 셀에서 팩으로 넘어가면서 에너지 밀도 손실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열 불안정성과 외부 충격 보호를 위해서 모듈단에서 안정성과 관련된 부품 및 장치들 비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진 않아요. 이 CTP 기술 확보를 위해서 계속 연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게 LG 엔솔이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 기반 CTP 배터리 팩의 상용화 시점을 2025년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채택되고 있는 니켈 함량 98%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 CTP 배터리 팩을 이용해서 에너지 밀도를 추가로 끌어올린다면 한 번 더 격차를 벌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25년 정도로 상용화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수준도 충분하게 하는데 만약에 엔솔이 CTP 적용을 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CTP 적용이 완료되어 있는 LFP 팩과 CTP 팩이 탑재되어 있는 3원계 배터리를 비교해 봤을 때 다시 또 3원계 배터리가 훨씬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는 거고요. 계속 지금 치고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냉각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냉각 구조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엔솔이 CTP 팩을 개발을 하고 이걸 기존의 3원계에다 탑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냉각 구조 설계가 중요한데 냉각 구조 설계를 LG 엔솔 자체적으로 해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기업에게 수주를 줄 수도 있겠죠. 이거 플러스로 CTP 배터리 공개를 한 다음에 TP, Thermal Propagation 솔루션도 공개를 했고요. 이게 CTP가 모듈을 없애기 때문에 셀과 셀 사이의 간격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열 확산이 빨라지고 화재 위험성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원천 차단하기보다는 셀과 셀 사이의 열 전달을 지연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화재가 난다 해도 79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 이게 구도가 이래요. 지금으로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3원계 배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중국에 있는 LFP 쪽에서 막 치고 올라고 그러죠. 막 여길 진출하려고 그러고 북미 시장 진출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력 가져오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근데 이걸 보자마자 바로 국내 3사들은 대응해서 바로 연구개발 진행을 하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점들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FP 쪽에서는 CTP 배터리 팩 이거 하나 가져왔는데 엔솔에서는 CTP 팩 내면서 바로 TP 솔루션 이런 것도 가져오면서 계속 격차를 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한 이미지 설명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 이 냉각 구조 설계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거를 과연 엔솔이 혼자 할지 아니면 이 기술력에 특화되어 있는 다른 기업에게 수주를 맡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냉각 구조 설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솔 말고 SK온도 하고 있어요. SK온은 CTP 기술 적용한 S팩을 1차 개발을 했고 아직 양산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엔솔은 25년도로 예약되어 있는데 SK온은 아직까지는 양산 시점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좀 형태로서는 아쉬운 게 완전한 CTP 형태는 아니고요. 모듈 수를 10개에서 4개로 줄이고 셀 탑재량을 높이긴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모듈이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합니다. 엔솔이 목표로 하는 건 10개에서 0개인데 얘는 10개에서 4개로 줄이는 거죠. 근데 좀 유난히 자주 느끼게 되는 건데 엔솔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바로바로 진행해버려요. 근데 삼성 SDI가 꼭 맨날 늦어요. 개인적인 네임밸류만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오히려 막 엔솔처럼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엔솔하고 SK온 약간 눈치 보고 삼성 SDI는 약간 뒷북을 칩니다. 근데 얘네는 아직 개발 중에 있고요. CTP를 25년까지 셀2셋을 개발 목표를 26년까지 이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이미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중국 쪽에서 CTP 하려 하고 엔솔과 SK온과 삼성 SDI가 이에 대응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CTP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ATL이 지난번에 나왔던 고션은 너무 작은 단위이고 CATL 정도면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인데 얘네가 이걸 개발한다 해가지고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OEM에 맞춰서 바로 하기가 어려운 게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이 배터리 팩의 규격에만 맞춰서 플랫폼 변경을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TP의 구조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중간에 껴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초기 설계부터 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설계부터 완성까지 그리고 양산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가장 주류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포함한 팩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완성차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CTP 형태의 팩 공급을 시도하고자 하는 셋업체들 뭐 SK온, 엔솔, 삼성 SDI가 있겠죠. 그들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생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 할까 말까도 있겠지만
비용 처리를 어느 시점부터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이 BMS 구조로 가되 셀 업체가 나중에 CTP 맞춤 셀을 완성차한테 공급을 하고 완성차 업체가 CTP 형태로 최종 조립하는 구조가 가장 현실적이다. 그 밖에 LFP 침투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이전에 다룬 적도 있고 제 기준에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최근 중국이 LFP 배터리를 진출하려는 그 타겟점이 대부분 다 유럽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미넨에서 열렸던 배터리 전시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뭐 그거에 대한 영상도 제가 올려놨지만 유럽에서 LFP를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완성차 EV 모델보다는 ESS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 지금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좀 싼마이 자동차를 팔고자 이렇게 좀 진출하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오히려 ESS 쪽의 적용으로 LFP 배터리를 채택하려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FP 배터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도 얘네가 우리의 NCM 3원계 배터리에게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아래에 나옵니다. 이게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LFP의 가장 큰 장점은 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3원계 배터리는 좀 비싸긴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결 구도를 보면 LFP랑 3원계는 서로의 단점을 좀 가리려고 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 기준에서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떨굴 수 있을까? 에너지 밀도는 유지하되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고요. LFP 기준에서는 비용 저렴한 걸 어떻게 유지를 하고 에너지 밀도를 어떻게 올릴까? 안정성은 어떻게 유지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LFP 배터리에서는 CTP 개발을 노력하고 있는 거고 엔솔에서는 CTP를 적용을 하되 양산을 함과 동시에 냉각 구조 설비까지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서로의 장점을 카피를 하고 단점들을 없애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과는 좀 별개로 진짜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주목할 만해요. 이 어떤 배터리를 선택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양극재가 전체 원가 비중에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노다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지의 기업들이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NCM 기준에서 보면 비교적 비싼 광물을 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48불 수준 높은 편이에요. 근데 LFP는 요걸 안 쓰고 비교적 저렴한 철과 인산염을 주로 쓰고 킬로그램당 가격이 33불 수준으로 MCM 대비 31% 가량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럼 둘 중에서 그 비용 문제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를 물어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철과 인산염의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건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현재 NCM이 쓰고 있는 니켈, 코발트 혹은 리튬의 가격 혹은 조달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터리 팩을 만들었을 때 MCM이 17% 정도 더 비싸요. 왜냐면 니켈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 3원계의 열 불안정성을 보완해주기 위한 안전 부품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향후에 기술이 더 개발이 되어가지고 안전 부품들을 추가하긴 하는데 그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무게 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 훨씬 더 발전된 배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에너지 밀도만 봐도 19% 높은데 무게가 더 가볍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무게랑 에너지 밀도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요. 그 밖에 LFP 침투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이전에 다룬 적도 있고 제 기준에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최근 중국이 LFP 배터리를 진출하려는 그 타겟점이 대부분 다 유럽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미넨에서 열렸던 배터리 전시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뭐 그거에 대한 영상도 제가 올려놨지만 유럽에서 LFP를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완성차 EV 모델보다는 ESS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 지금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좀 싼마이 자동차를 팔고자 이렇게 좀 진출하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오히려 ESS 쪽의 적용으로 LFP 배터리를 채택하려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FP 배터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도 얘네가 우리의 NCM 3원계 배터리에게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아래에 나옵니다. 이게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LFP의 가장 큰
장점은 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3원계 배터리는 좀 비싸긴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결 구도를 보면 LFP랑 3원계는 서로의 단점을 좀 가리려고 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 기준에서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떨굴 수 있을까? 에너지 밀도는 유지하되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고요. LFP 기준에서는 비용 저렴한 걸 어떻게 유지를 하고 에너지 밀도를 어떻게 올릴까? 안정성은 어떻게 유지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LFP 배터리에서는 CTP 개발을 노력하고 있는 거고, 엔솔에서는 CTP를 적용을 하되 양산을 함과 동시에 냉각 구조 설비까지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서로의 장점을 카피를 하고 단점들을 없애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과는 좀 별개로 진짜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주목할 만해요. 이 어떤 배터리를 선택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양극재가 전체 원가 비중에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노다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지의 기업들이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NCM 기준에서 보면 비교적 비싼 광물을 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48불 수준 높은 편이에요. 근데 LFP는 이걸 안 쓰고 비교적 저렴한 철과 인산염을 주로 쓰고 킬로그램당 가격이 33불 수준으로 MCM 대비 31% 가량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럼 둘 중에서 그 비용 문제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를 물어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철과 인산염의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건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현재 NCM이 쓰고 있는 니켈, 코발트 혹은 리튬의 가격 혹은 조달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터리 팩을 만들었을 때 MCM이 17% 정도 더 비싸요. 왜냐면 니켈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 3원계의 열 불안정성을 보완해주기 위한 안전 부품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향후에 기술이 더 개발이 되어가지고 안전 부품들을 추가하긴 하는데 그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무게 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 훨씬 더 발전된 배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에너지 밀도만 봐도 19% 높은데 무게가 더 가볍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무게랑 에너지 밀도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요. 그 밖에 LFP 침투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이전에 다룬 적도 있고 제 기준에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최근 중국이 LFP 배터리를 진출하려는 그 타겟점이 대부분 다 유럽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미넨에서 열렸던 배터리 전시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뭐 그거에 대한 영상도 제가 올려놨지만 유럽에서 LFP를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완성차 EV 모델보다는 ESS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 지금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좀 싼마이 자동차를 팔고자 이렇게 좀 진출하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오히려 ESS 쪽의 적용으로 LFP 배터리를 채택하려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LFP 배터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도 얘네가 우리의 NCM 3원계 배터리에게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아래에 나옵니다. 이게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LFP의 가장 큰 장점은 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3원계 배터리는 좀 비싸긴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결 구도를 보면 LFP랑 3원계는 서로의 단점을 좀 가리려고 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M 기준에서는 비용을 어떻게 하면 떨굴 수 있을까? 에너지 밀도는 유지하되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고요. LFP 기준에서는 비용 저렴한 걸 어떻게 유지를 하고 에너지 밀도를 어떻게 올릴까? 안정성은 어떻게 유지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LFP 배터리에서는 CTP 개발을 노력하고 있는 거고 엔솔에서는 CTP를 적용을 하되 양산을 함과 동시에 냉각 구조 설비까지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서로의 장점을 카피를 하고 단점들을 없애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과는 좀 별개로 진짜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주목할 만해요. 이 어떤 배터리를 선택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양극재가 전체 원가 비중에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노다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지의 기업들이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NCM 기준에서 보면 비교적 비싼 광물을 씁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48불 수준 높은 편이에요. 네, LFP는 요걸 안 쓰고 비교적 저렴한 철과 인산염을 주로 쓰고 킬로그램당 가격이 33불 수준으로 MCM 대비 31%가량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댓글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럼 둘 중에서 그 비용 문제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를 물어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철과 인산염의 가격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건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현재 NCM이 쓰고 있는 니켈, 코발트 혹은 리튬의 가격 혹은 조달 비용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배터리 팩을 만들었을 때 MCM이 17% 정도 더 비싸요. 왜냐면 니켈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 삼원계의 열 불안정성을 보완해주기 위한 안전 부품들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향후에 기술이 더 개발이 되어가지고 안전 부품들을 추가하긴 하는데 그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무게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면 훨씬 더 발전된 배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이 에너지 밀도만 봐도 19% 높은데 무게가 더 가볍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무게랑 에너지 밀도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요.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 K배터리 수주 모멘텀인데 현재 6개 완성차 그룹의 북미 전체 시장 점유율은 22년 기준 70%입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기아, 토요타, 혼다. 그러니까 얘네한테만 집중을 해도 점유율은 확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V 시장 이전에도 그냥 내연기관 시장일 때도 이미 점유율이 높았고 오래된 짬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만 해놓고도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고객사를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만 해도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 이제 유럽계 르노, 닛산, 폭스와겐, 다이미어, BMW 이런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보다 중국 쪽 혹은 유럽 배터리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고션의 진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려는 움직임들이 나왔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안 될 것 같다. 그 외에 테슬라에 대한 내용들, EV 판매량, 배터리 수요 추정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그냥 대충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셀보다 소재가 조금 더 집중이 된다라는 의견이 주류인 것 같고, 저도 동의합니다. 세액공제 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광물이냐, 구성 재료냐, 이거에 따라서 나누고 있긴 한데, 결국 중요한 건 나중에 북미 영내에서의 리사이클 통한 조달입니다. 계속 광물을 외부에서 조달해 오는 것보다 영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기업들이 조금 더 집중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23년도 기준 40%인데 매년 10% 상향해서 27년부터 80%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27년부터 80%이기 때문에 이거 못 맞추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이걸 맞추는 상황에 있고요. 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 고정적으로 받고 가는 거는 IRA상 우려국가 중국으로부터 조달은 피해야 하고 한국 소재 업체들과 협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데 큰 틀에서 보면 양극재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양극재는 안정적이에요. 지금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 거고 공급 확대와 수요 확대 같이 좀 선행관계를 이루어가는 상황이고 동박 또한 괜찮습니다. 근데 전해액 쪽과 분리막 쪽이 좀 걱정이 되는데 분리막이 좀 문제가 있어요. 전액은 동박과 양극재에 비교하면 아직 완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 어느 정도 충분히 해결될 것 같은데 분리막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리막은 현재 공급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 구조 상에서 고정비가 좀 많습니다. 근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양극재 공장을 지어서 넘겨내는 것도 있고 북미 지역에서 내는 것도 있는데 이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당장 북미 지역에다 캐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상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분리막을 전담을 하는 기업이 진출하는 것보다는 셀업체가 미국 내에서 분리막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분리막 전문 기업과 JV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죠. 당장 분리막만 전담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런 비용을 흡수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셋업체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리막 쪽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노다질 것 같아요. 자, 메탈 확보 전쟁 익히 아시는 내용이죠. 리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면서 메탈 확보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키워는 FTA 체결 국가 요건데
아르헨티나, 포스코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FTA 최고국이 아니지만 우려 국가는 아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얘네를 우려 국가로 선정을 하게 된다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는 양극재 업체들이 막 직접 광물을 소싱을 했는데요. 요즘의 트렌드는 이제 양극재가 이거 소싱해다가 셀 업체에다 날리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좀 약간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요. 셀 업체가 소싱에다가 주고 다시 받는 거.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양극재 업체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원자재 조달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트렌드 때문에 오히려 더 요즘에 양극재 업체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문제였던 이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원자재를 셀 업체가 직접 조달해다가 주고 양극재 업체들은 만들어 다시 주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 외에 정제 점유율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3사는 호주, 칠레, 캐나다, 미국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 및 지분 투자 등 확보에 메타를 확보하고 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애들 말고도 북미산 리튬이 좀 선호되고 있어요. 전 이게 좀 관심이 많은데, 최근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미국 리튬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튬 아메리카라는 거 하나 있고 몇 개 더 있는데요. 이 미국과 캐나다가 리튬 쪽을 꽤나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석유 전쟁 할 때도 그랬는데, 미국은 꼭 지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들 거 안 쓰고 남의 거 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좀 왔다 갔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거는 와일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미 지역에만 해도 6,400만 톤을 보유한 잠재적 리튬 보유국인데, 이게 너무 꿀인 게 미국 걸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AMPC 혜택 받지,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받지. 근데 이거 플러스 더 받을 수 있는 게 주정부 차원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주가 51개가 합쳐져가지고 한 나라를 구성한 거잖아요. 얘는 주 단위로도 지원금과 보조금이 나옵니다. 각 주마다 법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건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플러스로 주 단위로 뭔가 또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산 리튬을 확보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난 이제 원자재 관련돼서 미국이 그동안 취해왔던 스탠스를 보면 과연 그들 거를 직접 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세일가스 때도 그랬고 석유 전쟁 때도 그랬고, 정작 지들 건 잘 안 씁니다. 지들 거는 이제 와일드카드로 남겨놔요. 그 왜 옛날 그 어르신들 나오는 검정 고무신 이런 데서 보면 노는 애들이 지들 도시락 안 먹고 남의 거 뺏어 먹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걔네가 과연 제공해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긴 한데, 제공해주면 대박. 이 부분을 읽지 않았었는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리튬 아메리카스는 여기 나오네요. 아직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매장량만 놓고 보면 가장 많습니다. 전 이걸 보고 있고, 그 외에도 몇 기업을 투자하고 있고, 리튬 관련되어 있는 원자재도 투자하고 있는데, 글쎄요, 성과는 시간이 지나야 봐야 알 것 같은데, 여튼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내용이 대부분 된 것 같아요. 중국의 IRA 우회 가능성에 대한 거는 최근 고션 때문에도 짜증이 났었고, 제가 그 고션 때 유난히 영상을 찍을 때 감정을 담지 않은데 굉장히 화가 났었거든요. 고션이라는 기업 때문에 주가 흔들려고 하고, 근데 결국 그거 다 이겨내고 다시 올라왔죠. 지금 거의 다 전고점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노이즈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신박한 노이즈가 막 생길 건데, 중심 잘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할지. 저는 현재 국내에서 양극재 기업들을 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셋업체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좀 미장에서 EV 완성차 업체 두 곳과 저는 리튬 쪽도 보고 있고, 캐나다 리튬 관련되어 있는 회사도 지금 투자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자체에 대한 투자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양극재라는 그 작은 어떤 줄기 하나만 봤다면, 지금은 양극재를 필두로 해서 그 주변에 엉켜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투자 기간은 단순히 1, 2년 보는 게 아니라 좀 긴 텀을 보고 있긴 해요. 앞으로의 구도는 여전히 그럴 것 같아요. LFP냐 삼원계 배터리냐 이런 대결 구도가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서로 이렇게 단점들을 극복을 하고 장점들을 부각시키면서 경쟁을 하겠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산업 자체는 둘이 대결한다는 느낌보다는 각자의 쓰임에 맞게 쓰일 거고, 그 쓰임새에 맞게 잘 생산해내는 기업들이 돈을 쓸어 갈 거다. 삼원계 배터리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고, 메이저 EV 시장에서는 얘네가 앞설 것 같은데, LFP가 진출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ESS 쪽에서, 유럽 지역에서 수요되고 있는 ESS 시장 쪽의 진출,
거기서의 어떤 지분 확보. 근데 그쪽은 돈이 잘 안 됩니다. 돈이 별로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교체 주기 사이클 자체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업군은 아닌데 그쪽에 LFP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쪽에서는 3원계보다는 LFP가 낫다. ESS 쪽에서는 그건 찌끄레기에서 쓰는 게 낫다. 그거 외에는 뭐 좀 가벼운 차들, 좀 싼 마일 자동차에서는 쓰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이제 3원계 배터리가 대부분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압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뭐 밸류에이션 내용들이거나 뭐 각 기업 단위의 내용들이에요. 기업 분석을 보면 뭐 한 페이지 나와 있고 다 이게 숫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나머지 페이지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중요 부분들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증권에서 낸 리포트인데 저는 이런 리포트를 내는 사람들을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왜냐면 내가 며칠 동안 연구해드린 거 이 사람들은 팀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내주니까. 이런 리포트들은 잘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사심이 담겨 있다기보다는 그냥 팩트들을 나열을 해놓고 이런 상황이다 에 대해서 짤막한 의견들 남겨놓는 거니까, 오히려 읽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투영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게 산업 리포트입니다. 자,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고요. 저는 다행히도 대신증권 그 계좌가 있어가지고 제가 증권사 계좌가 리포트 읽는 것 때문에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회원 전용으로만 열리니까 정말 굳이 필요하시다면 뭐 주변에 구해서 보시던,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거를 파일을 올리는 거는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